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경제학자 박상준입니다. 지난 강연에서 일본에서 버블이 어떻게 형성되고 붕괴됐는지, 버블의 붕괴가 일본 경제에 어떤 후유증을 남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버블의 붕괴 후 일본 경제는 오랜 저성장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터널에서 나왔나 싶으면 다시 들어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과연 어떤 사회일까요? 지금의 일본 경제는 얼마나 약하고 또 얼마나 강한 걸까요? 오늘 강연에서는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본인들은 그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위기의 일본 경제, 과연 한국은? 2부, 잃어버린 20년의 교훈입니다. 자, 버블이 붕괴됐습니다. 1990년에는 주식시장이 붕괴됐고요. 1991년에는 부동산의 버블이 꺼졌습니다. 그 뒤에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981년부터 1991년 그 10년 동안 일본의 연평균 실질 GDP 증가율은 4.4%였습니다. 그런데 1992년부터 2002년까지 그 10년 동안은 연평균 증가율이 0.5%입니다. 그야말로 반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교편을 잡은 것이 1999년입니다. 그때 막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랜 저성장이 지속되는지, 이 이유를 가지고 일본인 학자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학 석학들까지 이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파가 두 파로 갈렸습니다. 총 수요에 문제가 있다는 파와 총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파였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경제 성장을 말씀드릴 때 총 공급과 총 수요가 다 함께 증가해야 그래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사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물건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은 경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총 수요의 문제는 우선 자산 가격이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부채는 가만히 있는데 자산만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증가를 하죠. 이제 투자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감소하고요. 투자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기업이 공장을 잘 짓지 않고 기계를 잘 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 수요의 일부분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용과 임금이 불안하니까 소비도 위축이 되죠. 그리고 또 1996년부터 15세부터 64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위 말하는 고령화가 시작됐습니다. 고령화가 시작되면 소비가 역시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요.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해서 지금 소비하지 않고 소비를 나중으로 이연시키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년에 자동차 값이 올해보다 더 싸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올해 자동차를 사지 않고 내년에 사자, 이렇게 내년으로 소비를 미루게 되죠. 그러면 올해 소비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총 수요가 역시 약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처방이 있을 수 있겠나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편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의 돈으로, 정부의 재정으로 물건들을 시장에서 살 수가 있겠죠. 수요가 부족하니까 정부가 대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리를 인하시키고 우리 경제에 돈을 더 많이 돌게 해서 사람들이 보다 쉽게 돈을 빌리고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팽창적인 통화 정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일본의 경험을 보고 경제학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바꾸는, 즉 내년의 물가가 올해보다 낮을 것이라는 그런 심리가 아니고 내년의 물가는 올해보다는 높을 것이다
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바꾸는 정책,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그 처방이죠. 총수요에 대해서는. 그리고 총공급 쪽에서는 제가 자본과 노동력과 또 기술과 인적 자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 같으면은 교육 수준도 높고 인적 자본은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노동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0년 정도부터 일본에서는 노동 시간도 많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은 감소한 것이 맞고요. 그리고 기술에 있어서는 기술은 여전히 진보하지만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술 진보가 상당히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가 감소했다고 말씀드렸죠. 투자가 감소하니까 자본 축적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본도 과거만큼 늘지는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처방이 가능할까요?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노동력이 감소를 하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에 참여를 하게 하면은 노동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또 기업의 생산성이 약화되는, 생산성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는 기업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변신할 때, 그리고 기술의 진보를 이룰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요 쪽이 지금 문제다. 그러니까 총수요를 증진시키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쪽과, 그렇지 않다, 총수요보다는 총공급이다, 구조개혁을 하고 기업들이 빨리 보다 효율적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서로 맞붙었는데 굉장히 뜨겁고 오랜 논쟁이 지속됐지만은 결국에 1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지금은 둘 다 문제였다. 수요도 문제였고 공급도 문제였다. 수요에도 대책이 필요하고 공급에도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이렇게 위험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기대를 인플레이션 기대로 바꿔야 된다. 내년에는 물가가 오를 것이다 하는 기대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고요. 이런 주장을 한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적이 있는 폴 크루그만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인데요. 이 경제학자가 세계 최초로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우선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실시한 양적 완화를 보겠습니다. 이 양적 완화는 정책 금리는 0%대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요. 본원 통화라는 것을 무제한으로 증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제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뉘앙스로 본원 통화라는 것을 증가를 시키는데, 이 부분이 약간 어렵지만 뒤에 아베노믹스에서도 나오니까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시중은행들은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채권들도 시중은행들은 가지고 있죠. 이 시중은행은 또 중앙은행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은 한국의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한국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국민은행은 한국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이 한국은행에 가지고 있는 그 계좌를 일본에서는 당좌예금, 중앙은행 당좌예금이라고 하는데, 이 당좌예금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이걸 가지고 소비자와 기업에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좌예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일본은행은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마구마구 사들이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대가로 시중은행의 당좌예금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당좌예금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당좌예금을 그대로 두면은 이익이 될 게 없죠. 그러니까 그 당좌예금을 인출해서 이제 기업과 가게에 대출을 주는 것입니다. 기업과 가게에 대출을 주는 순간 돈이 우리 경제에 늘어나게 됩니다.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의 당좌예금을 잔뜩 가지고 있으니까 이 당좌예금에서 기업과 가게에 대출을 해줌으로써 거기에서 대출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내려고 하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양적 완화의 하나의 목표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끝없이 이 시중은행의 당좌예금을 늘려서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리 경제에 돈이 더 많이 풀리도록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은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네,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이걸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중은행에 국채를 사가지고 시중은행에 당좌예금을 늘려주고 이 당좌예금에서 대출이 계속해서 발생하도록,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사람들의 기대조차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바뀌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이 양적 완화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이런 양적 완화를 세계 최초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양적 완화가 2001년에 시작됐는데, 이 양적 완화와 동시에 일본에서 수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고이즈미 수상인데요. 고이즈미는 원래 제가 1999년에 일본에 교수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갔을 때 이 고이즈미는 차기 수상으로 그렇게 주목을 받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개혁 없이 성장 없다라는 슬로건, 성역 없는 개혁을 내세우면서 일본 사회는 변해야 된다, 일본 경제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하는 선거운동을 펼쳤는데, 이게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부터 제가 TV를 보는데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던 고이즈미라는 사람이 계속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민당 내에서도 오랜 저성장 때문에 인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을 우리가 총재로 세워야, 그래야 선거에서 이겼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총재 선거에서 1등 후보가 아니었던 고이즈미가 결국에 총재가 되고, 또 자민당이 선거에서 이겨서 제1당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2001년에 고이즈미가 수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이즈미가 내세운 그 개혁이라는 것들이 하나씩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이 국채가 너무 많이 발행이 됐다,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 정부 부채의 GDP에 대한 비율이 너무 높다 해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1년에 발행하는 국채의 양을 30조 엔 아래로 유지하겠다 하는 것을 공약을 내걸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이 도산하면서 부실 채권이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이걸 처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좀비 기업들을 계속 연명을 하게 했습니다. 이 고이즈미가 좀비 기업은 어쩔 수 없다, 망하게 내버려 둬야 된다, 그리고 부실 채권은 처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부실채권 처리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 우체국들을 포함한 일본의 우정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적자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고이즈미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정부 세금으로 계속 메꿔주니까 적자가 계속 발생한다, 민영화하겠다 주장을 했고요. 또 미국식 효율성을 도입하겠다, 일본은 기업이 어려운데도 잘 해고를 못하고 또 기업이 좀 더 슬림화돼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도 잘 그렇게는 못한다, 기업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그것을 서포트하겠다, 그것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고 수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일본 경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2001년 고이즈미가 수상이 됐는데 2001년, 2002년은 세계 경제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또 IT 버블이 꺼지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또 고이즈미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30조 엔 이하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재정 지출을 좀 억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경제가 안 좋은데 재정 지출까지 억제가 되니까 경제가 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GDP의 증가율이 0.4%밖에 되지 않았고요. 2002년에는 제로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제로 성장이죠. 그러니까 고이즈미의 개혁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던 일본인들을 실망을 많이 해서 취임 초에 80%나 되던 지지율이 한 40% 정도, 반토막이 나는 그런 것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채 발행을 30조 엔 밑으로 유지하겠다 하는 공약은 우선 포기를 했고요. 그런데 부실채권 처리는 꾸준히 밀고 나가서 8%가 넘는 부실채권 비율을 2%대로 낮추는 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는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양적 완화의 효과를 들 수가 있는데요. 양적 완화라는 것이 통화량을 계속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엔화가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환율이 절하가 되는 것이죠. 엔화의 가치가 외환시장에서 싸졌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듯이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해외 진출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생산하고 해외에서 판매하는 전략을 추구를 했습니다. 해외에서 1달러를 벌었는데 이 1달러가 일본에 올 때
환율이 100엔이면은 100엔이 오지만은 환율이 130엔이면은 130엔이 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1달러를 벌었는데 이건 똑같죠. 이건 똑같은데 예전에는 100엔이 오는데 이제는 130엔이 오는 거예요. 그럼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기업의 실적이 회복이 됐고요. 또 전 세계 경제가 그때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한국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3년, 4년, 5년 그때 한국도 경제 성장률이 웬만큼 나왔었고요. 특히 미국을 보면은 그때 버블이 형성되던 시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굉장히 좋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팔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회복이 되고 기업의 실적이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채용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실업률도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부실 채권이 처리가 됐으니까 금융도 정상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돈이 좀 더 활기차게 돌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실질 GDP 증가를 보시면은 2001년, 2002년에는 굉장히 안 좋았지만 3년, 4년, 5년, 6년, 7년까지 그때는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경제 성장률을 보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2%, 뭐 1.5% 하면은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은 일본은 말씀드렸듯이 잃어버린 10년 동안 0.5%였어요. 0.5%였다가 2%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지금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는 일본 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글로벌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또 일본 경제는 다시 타격을 받는데요. 그 전에 고이즈미 개혁의 그림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이즈미 개혁으로 일본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은 고이즈미가 미국식 효율성을 도입해야 된다. 이제 기업들도 잘라낼 부분은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 정규직 일자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정규직 노동자가 1994년에는 3,800만 명 정도였는데요. 2009년에는 3,4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00만 명 정도의 정규직 일자리가 정규직 노동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반면에 비정규직은 계속 늘었습니다. 1984년에는 15%에 불과했는데 1999년에는 25%였고요. 99년부터 2009년 한참 고이즈미 개혁이 휩쓸고 지나간 그 뒤에는 33.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37.4%까지 비정규직의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일본 사회에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 위기에는 전 세계가 물건을 살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도 당연히 타격을 입겠지만 해외에서 생산해서 해외에서 판매하는 일본 기업도 타격을 받게 되죠. 거기에다가 일본은 2006년에 양적 완화를 멈췄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되니까 미국, 영국, 유로에서 일본의 양적 완화를 카피해서 더 강력한 양적 완화를 펼쳤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양적 완화를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주요 통화는 양적 완화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통화만 가치가 엄청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일본 엔화가 굉장히 절상이 된 것이죠. 일본 통화가 비싸지니까 일본 물건도 비싸졌고요. 이것이 일본 수출 기업에 타격을 줍니다. 경제도 안 좋고 그런데 엔화마저 비싸고 그래서 이중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영업 적자라는 걸 모르던 도요타가 2008년에 영업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 뒤에 2010년에 경제가 조금 회복되는가 했는데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부 생산 시설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일본의 공급망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뭐 수요 여력이 없겠죠. 일본 정부는 피해 복구를 위해서 재정을 또 지출해야 됐습니다. 그렇자도 일본이 국채 비중이 높은데 국채를 많이 발행했는데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경제는 2중, 3중으로 타격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나요? 기업 실적이 안 좋으니까 고이즈미 시기를 거치면서 한참 높던 실업률이 떨어졌는데 이 실업률이 2008년, 9년부터 다시 올라가서 2009년, 10년, 11년 그때는 청년 실업도 굉장히 올라갔고요. 전체적인 실업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1990년, 91년에 버블이 붕괴가 됐고 그 뒤에 이제 2000년이 됐습니다. 잃어버린 10년. 자, 2011년까지 왔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쯤부터 잃어버린 2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일본 사회에서는 많은 것에 합의를 이루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자, 장기 저성장의 이유가 무엇이냐 해서 총수요가 문제냐, 총공급의 문제냐 논쟁이 있었다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총수요는 이런 게 문제였고 총공급은 이런 게 문제였다 하는 것이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문제, 공급 문제를 각각 접근해서 풀어야 된다 한 건 또 합의가 됐고요. 그런데 또 고이즈미의 개혁이 있었죠. 그때 개혁 때 효율성을 추구해야 된다. 과거 일본 기업의 문화, 연공 서열, 종신고용 이거 안 된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미국식을 좀 도입하자. 미국을 따라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와서 보니까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과거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방만한 경영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 정규직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임금이 늘지 않거나 임금이 주니까 이게 또 총수요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시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고용이 불안하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거예요. 더구나 고령화 사회에서 더 지갑을 닫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기업도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세계 경제가 안 좋을 때 국내 경제마저 이중으로 더 안 좋으니까 기업들이 더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정규직을 늘려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이견이 없어요. 효율성을 추구하되 이게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는 비정규직 비율을 늘리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고용은 유지해야 된다. 고용이 안정돼야 된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일자리를 나눠야 된다. 이거에서 많이 의견 합의를 보게 됩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또 정치에서는 여와 야가 또 기업과 노동이 이제 2013년에는 아베 신조가 일본의 수상이 되는데요. 아베노믹스로 유명하죠.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아베노믹스는 세 가지 화살이 있다고 하죠. 대규모 양적 완화, 또 기동적 재정 정책, 장기 성장 전략. 그런데 사실 핵심은 이 대규모 양적 완화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규모냐 하면은 고이즈미 정권 때 있었던 양적 완화, 세계 최초의 양적 완화죠. 그 양적 완화를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카피해서 2009년에 실시를 했는데 일본은 2013년에 4년 늦게 대규모 양적 완화에 동참을 하면서 과거보다 10배나 크게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적 완화도 제1차 양적 완화처럼 기업의 실적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우선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돈이 계속해서 풀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또 가게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고요. 외환시장에서 엔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엔화가 절하가 돼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출할 때도 유리하고 해외에서 판매한 것이 그 대금이 일본에 돌아올 때 더 부풀려져서 그렇게 돌아오게 되니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업의 도산 건수도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올라갔던 것이 하락하기 시작하고요. 또 2010년대 들어서는 기업들도 반성을 하게 됩니다. 1990년대 또 그 뒤에 버블이 깨지고 나서 그때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됐다. 그때 우리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됐다. 그때 한국과 대만 기업에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TV가 삼성이나 LG에 밀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TV를 포기하더라도 다른 어떤 쪽으로 활로를 찾았어야 됐다. 이런 반성들이 일본 기업에서도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많은 일본 기업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9년, 10년 그때 다시 또 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기업들은 2010년대 들면서 체질을 많이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회가 많은 것을 깨달은 것처럼 일본 기업들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로 인한 양적 완화로 기업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됐고 기업이 좋아지니까 채용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실업률도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큰 기업은 도요타고요.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소니인데 2021년에 도요타와 소니가 둘 다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토요타는 3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 소니는 1.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인데요. 둘 다 토요타와 소니의 역사상 가장 높은 영업이익이고, 일본에서 1조 엔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곳은 과거 토요타 한 곳이었는데, 이제 소니가 그 1조 엔 벽을 깨고 1조 엔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고용이 좋아지니까 다른 사회 지표도 좋아지죠. 고용이 좋아지니까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일본에서는 주거도 안정됐습니다. 버블이 끝나고 나서 2005년까지는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도 문제지만 15년 동안이나 하락하면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경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하는데 크게 뭐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일이 없으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가 깨졌지만은 부동산 필패라는 신화도 깨졌고요. 부동산은 경기에 따라서 오르거나 내린다. 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루저가 되지는 않는다. 나는 그냥 월세를 살다가 내가 집을 사고 싶을 때 그때 사면 된다라는 인식이 퍼지니까 집이라는 것이 더 이상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대상이 됐습니다. 제 주위의 일본인들, 뭐 동료 교수라든가 학생들과 아니면 졸업생들과 얘기를 할 때도 집을 사고 팔아서 큰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 이런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항상 실수요자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을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가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이 고용과 주거가 2010년대 들어서 안정이 되니까 사회 지표를 개선시키는데, 자살률, 범죄율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율을 회복시키는데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실업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실업률이 과거에는 일본이 더 높았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더 높고 일본이 좀 낮습니다. 한국은 큰 차이가 없죠, 과거와. 그런데 일본은 과거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은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 청년 실업률이 5%대인데 비해서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8% 혹은 그 이상으로 더 높습니다. 일본에서는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 고용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 고용률이 일본에서 한국보다 더 높습니다. 70대 이상 연령을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특히 20대 후반과 30대 후반과 40대 후반을 한번 보세요. 한국과 일본에서 고용률이 20대 후반에 굉장히 높았다가 30대 후반이 되면 낮아집니다. 그리고 40대 후반이 되면 다시 올라가죠. 경력 단절 때문입니다. 남성 고용에서는 보이지 않는 현상인데요. 이것이 M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M자 커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M자 커브가 상당히 약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력 단절이 좀 더 완화가 됐습니다. 일본인들이 이것도 깨달은 거예요. 유럽의 예를 보니까 여성이 경력 단절이 없을 때 혹은 없는 나라에서 이것이 개선됐을 때 그때 출산율이 회복된다. 경력 단절이 없는 나라, M자 커브가 없는 나라에서 출산율이 높다. 이걸 보고 고용 전체가 중요하지만 또 여성의 고용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경력 단절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그 캠페인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일본의 취업자 수를 한번 보세요. 정규직도 늘었고 비정규직도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냐하면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데 정규직도 늘고 비정규직도 는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네, 여기서 비취업자를 한번 보세요. 취업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전업주부라든가 은퇴를 하고 연금으로 사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에게 의지해서 산다든가 자식에게 의지해서 사는 분들, 이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일본의 급여를 한번 보세요. 급여 소득자의 평균 급여가 90년대 후반까지는 꾸준히 올라가죠. 버블기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버블 붕괴되고 나서는 약간 오릅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 기업들이 도산하고 하니까 평균 급여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좀 올랐지만 지금도 과거에 높았던 수준을 회복을 못합니다. 한국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죠. 우리가 90년대 후반과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의 급여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임금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보면은 한국이 일본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임금은 그렇게까지 회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은 고용은 많이 회복됐는데 임금은 별로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고용을 먼저 택한 거예요. 일본의 노동조합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제1차적 목표.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보다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일본의 기업도 구조조정을 해야 될 때는 했습니다. 잘도 그렇고 소니도 그렇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회사가 굉장히 어렵게 됐을 때는 하지만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에서는 하나의 지혜라고 할까요? 우선 고용이 불안해서는 안 된다. 고용을 유지해야 된다. 고용을 유지해야 이 사회가 유지된다 하는 것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이 얻은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지속적으로 줄였습니다. 과거에는 일본도 한국도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길었는데요. 지금은 일본은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은 별로 올리지 않으면서 잡을 잡고 쉐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고용을 늘리는. 그리고 특히 이 노동시간 줄어드는 것이 출산율과 관계가 있는 것이 경력 단절이 있는 나라, 또 노동시간이 긴 나라에서는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시간이 길면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이 되면서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은 직장을, 일을 선택하고 가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줄여야 여성들이 가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빈부격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꾸준히 악화가 됐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요. 한국도 악화가 됐는데 사실 한국과 일본의 빈부격차는 큰 차이가 없지만은 그래도 굳이 OECD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은 한국에서 빈부격차가 더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빈부격차가 더 심한 것인데요. 일본이 조금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 사회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고용을 유지해야 된다. 또 여성에게 경력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된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다 늘릴 수 있다. 특히 20대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할 때 그때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내주고 은퇴했던 노인들이나 경력 단절 이후의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올 때는 그때는 그 사람들에게는 비정규직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기업의 여력이 없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많이 재생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아직도 불안해요. 일본 기업들은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하지만 많이 회생이 된 것도 맞는데 여기서는 그럼 일본 기업들의 생존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해외 진출입니다. 해외 시장 개척.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예요. 90년대에 이미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2010년 정도 되면서부터 인구 전체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고령화된 사회고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 국내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생산을 고집한 기업들이 망했습니다. 해외 진출해서 해외 생산, 해외 판매에 성공한 기업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해외 투자를 해서요. 해외에서 생산 설비를 갖추고 해외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이 그래서 대외 순자산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2020년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4.5조 달러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만큼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도요타는 20개가 넘는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큰 금융그룹인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은 금융그룹인데 매출의 40% 이상이 해외 매출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노무라 증권을 가지고 있는 노무라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해외 매출이 지금 40%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도요타 같은 제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간장을 만드는 회사들, 음료수를 만드는 회사조차도 이제 50% 이상을 해외에서 만들고 해외에서 판매를 하고요. 금융기관들도 해외 진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에서 북미와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일본의 경우가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기업은 해외 나갈 때 시장을 찾아서 물건을 사는 곳을 찾아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 진출을 하려면은 해외에 있는 기업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의 생존 전략의 두 번째는 기술 개발입니다. 일본에서 90년대에
기술 개발에 소홀했다, 과거에 안주했다, 자만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일본 기업은 긴장감이 대단합니다. 언제라도 망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일본에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 또 작년에 1.2조 엔이라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낸 기업이지만은 2012년도 정도에는 정말 소니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정도에 한 번, 또 2012년 정도에 한 번 구조조정도 굉장히 강하게 했고요. 그러니까 소니도 지금 굉장히 잘 나가지만은 언제 또 위기에 빠질지 모른다 하는 생각,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래 비전을 열심히 찾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술 개발 R&D 투자에도 열심입니다. 이 R&D 투자 데이터를 보시면은 유럽 집행위원회라는 곳에서 전 세계에서 R&D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2,500개 기업을 매년 발표를 합니다. 이 2,500개 기업에 한국 기업은 60개 기업 정도가, 일본 기업은 293개 기업 정도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 2,500개에 포함되는 이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를 보면은 한국은 3.7% 정도, 일본은 4.0% 정도, 독일은 5.0% 정도입니다. 독일이 굉장히 한국이나 일본보다 높죠. 그런데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인 삼성, 일본에서 가장 큰 기업인 토요타, 독일에서 가장 큰 기업인 폭스바겐, 이 세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만 가지고 이 비율을 다시 계산하면은 한국은 2.4%로 뚝 떨어져요. 그런데 일본과 독일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한국이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서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입니다. 일본 언론에도 보도되고 일본 정부 문서에도 일본도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인데 이 GDP 대비 연구개발비가 한국이 가장 높은 것은 이 연구개발비에 정부에서 내는 연구개발비, 또 삼성이 내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삼성을 제외하고 기업만 가지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보시면은 한국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소득에서도 대등하고요, 기업들도 정말 대등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에서 한국이 좀 밀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반도체에서도 상당히 약해졌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또 재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소니와 덴소가 TSMC와 합작으로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 정부가 공장 설립 비용의 절반을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란 것을 만들어서 이런 서포트를 법적으로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모토가 지금 세계인들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마모토의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보도도 많이 들리고요. 거기에 일본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TSMC와 연계해서 뭐 소재를 납품한다든가 부품을 납품한다든가 하는 기업들이 그 주위로 오고 있고 땅값이 오르겠다 해가지고 해외 투자가들도 거기서 땅을 사고 싶어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것이 삼성이나 TSMC는 뭐 5나노, 4나노, 3나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TSMC가 구마모토에서 만드는 것은 22나노 정도인데요. 그러면 이거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 22나노에서 26나노 정도가 소니가 화상 그 이미지 센서를 만들 때 거기에 필요한 것이고요. 덴소가 또 자동차를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소니와 덴소에 필요한 것을 TSMC가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 TSMC가 필요한 것들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지금 구마모토가 굉장히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도 지금 플레이스테이션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고 있지만은 그 미래가 게임에만 의존할 수는 없죠. 그래서 또 활로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소니가 과거에 아이보라는 로봇 강아지죠. 강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로봇의 그 원리와 자율주행차의 원리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카메라로 외부를 인식한 다음에 AI로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떻게 주행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로봇과 자율주행차가 메커니즘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니는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니는 아시다시피 화상과 음향에서 굉장히 강하죠. 자기네가 화상 센서가 굉장히 강하고 로봇을 만든 경험이 있으니까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그 안을 엔터테인먼트, 자기네의 음향 기술 그리고 자기네의 영상 기술을 거기에
집약을 해가지고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 만들겠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공장이 없죠.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혼다와 합작회사를 미국에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소니 혼다 모빌리티라는 회사인데요. 일본이 굉장히 의사결정이 느리다고 하죠. 투자 결정 과정도 느리고. 그런데 최근에 일본, 2010년대 일본은 굉장히 빨라요. 제대로 된 경영자, 제대로 된 리더만 나타나면은 굉장히 의사결정이 빨라서 이 소니하고 혼다가 같이 힘을 합치겠다, 이 얘기를 한 것이 2022년 3월이었는데 2022년 10월에 합작회사를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북미에서, 미국에서 주문을 받고 2026년부터 생산을 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죠. 혼다와 소니의 기술이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일본 기업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고민이죠.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은 정말 살벌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들의 경쟁을 보면은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죠. 네, 그 긴장감이 대단하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지만은 모바일 폰에 있어서는 애플과 굉장히 경쟁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중국에서 후발주자들이 또 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TSMC와 굉장히 격렬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우리가 믿지만은 삼성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은 불안한 감이 어느 정도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도요타가 됐든 소니가 됐든. 그래서 도요타를 보면서 일본 기업의 명과 암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요타가 2008년에는 적자를 봤어요. 그리고 2009년, 10년, 11년 이때도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실적이 개선돼서, 왜냐하면 북미 중국에서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에 3조 원에 가까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죠.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도 달성을 했고요. 또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에서 1위도 달성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만 보면 와, 도요타 대단하다, 도요타 죽지 않았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전기차를 보면은 도요타가 2021년에 생산한 전기차의 대수가 14,000대에 불과해요. 14,000대, 14만 대도 아니고. 혼다도 그 정도예요. 15,000대. 그러니까 뭐 그 현대 기아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테슬라는 고사하고 굉장히 뒤처졌죠. 근데 전 세계는 지금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뒤처진 거예요. 비록 영업이익은 굉장히 많이 냈지만,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굉장히 많이 낸 것이 명이면은 전기차에서 굉장히 부진한 것이 암입니다. 그런데 도요타가 여기서 그럼 망하느냐 하면은 그것도 모르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쌓아두고 있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전기차, 자율주행차 부분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현대 기아에 지금은 밀리지만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기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요타는 우주에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제 다시 또 미국 나사에서 사람을 태운 로켓을 달에 보내서 사람이 달에서 걷게 하려는 거죠. 이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일본의 나사라고 할 수 있는 작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사와 함께 도요타가 2029년을 목표로 달에서 이번에는 사람이 걷는 것이 아니라 달에서 자동차를 타고 움직이게 하겠다. 달에서 달리는 자동차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또 대단하다 싶죠.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2020년 도쿄 올림픽을 타겟으로 해서 일본 정부가 그 이전에 4, 5년 전에 2020년 도쿄 올림픽 때는 도쿄에서 드론이 날게 하고 자율주행차가 달리게 하겠다, 공항에서 로봇이 손님을 맡게 하겠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올림픽이 작아진 그런 탓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그것들 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너무 보잘것없었습니다. 일본에서 내보인 그 기술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도요타가 2029년을 목표로 달에서 움직이는 유인 탐사선을 달리게 하겠다, 이 계획을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은 인류 최초로 달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것이죠. 대단한 것인데, 많은 한국 그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데, 그 탐사선이 소행성에 가서 소행성의 광물을 채취해서 지구로 가져온 것이 일본이 최초예요. 그러니까 우주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도요타가 이런 야망을 꿈꿀 수 있는 것이고요. 작사하고 나사가 하는 이 프로젝트에 도요타뿐만 아니라 혼다도 참여를 하고 있고 닛산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타이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본의 브리지스톤이죠. 타이어 만드는 회사. 여기에서는 타이어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활로로는 스마트 시티라는 것을 도요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기공식은 했고요. 이미 건설은 들어갔는데 아직은 많이 베일에 가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성공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나중에 스마트 시티 완성되면은 나도 한번 거기 가서 살아볼까 했는데 스마트 시티가 완성되더라도 처음에는 도요타 관계자들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보고 그 뒤에 이제 외부인에게도 분양을 하겠죠. 그런데 최근에 사우디에서 네옴시티라고 해서 같은 컨셉으로 또 이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데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죠.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도요타 스마트 시티가 거기에 굉장히 가려졌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처럼 도요타라는 하나의 기업을 보더라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엄청난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본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회 전체적으로는 많은 것을 깨닫고 합의에 이르러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의 미래는 결국에는 일본 기업에 달려 있는데 이 일본 기업들이 이제 과거 잃어버린 20년과 다르게 지금은 분투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워낙이 강력한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일본이 저성장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깨달은 교훈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일본의 사회지표가 개선된 것은 고용과 주거가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고용과 주거가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살아남은 일본 기업들이 체력을 회복했기 때문이고 일본 사회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기도 하죠. 고용을 지키고 임금을 높이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아야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과연 일본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지금의 한국 사회야말로 이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남의 얼굴에서 티끌을 본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본다. 남의 얼굴에서 티끌을 본 사람은 내 얼굴은 괜찮은가 싶어서 거울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잃어버린 20년을 지나서야 그들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버블 붕괴 후의 일본과 많은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20년을 잃어버려야 할까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이라는 반면 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제대로 활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의 1교시 박상균이었습니다.